예, 오늘 오후 3시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 환송 취지로 이제 고법에 다시 돌려보냈는데요. 이 이야기 두 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전 국민의힘 대변인인 김혜란 변호사, 그리고 전 더불어민주당 상금 부대변인인 전수미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두 분 다 법조인이시고 법리적으로 굉장히 엄격한 해석을 정파적으로 잘 해주실 거라고 제가 예, 법리적으로 정파적으로 잘 해석해 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여러 좀 쟁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가 유죄 취지 파기환송 내용부터 좀 듣고 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심은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국토부의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의 의무조항에 의한 압박과 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 부분을 도외시한 채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로만 백현동 관련 발언의 의미를 왜곡하여 이를 전제로 백현동 관련 발언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제2심의 판단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 부분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예, 방금 들은 목소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고요. 오늘 전원합의체 선고가 있었고, 총 이제 14명의 대법관 중에 이제 법원행정처장 빠지고 한 명은 이제 김피 선관위원장 겸직을 하는 대법관은 기피 신청을 해서 총 12명이 있었는데, 지금 2명이 이제 소수 의견을 냈고 10명이 다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는 이런 이제 사실관계를 먼저 말씀드리고, 일단 김혜란 변호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2심 선고 때 그날 저희가 모셨었어요. 예, 김혜란 변호사님, 전 대변인님 모셨는데, 그때 제가 너무 인상 깊었던 게 충격과 경악이라는 표현을 그날 쓰시면서 이거는 대법원에 가서 반드시 파기환송될 거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일단 어떻게 오늘 보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게 지금 1심에서 일부 유죄가 났던 부분, 그게 2심에서 이제 전부 무죄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좀 충격을 받으셨죠. 왜냐하면 많은 그 법조인들이 1심이 그대로 확정될 거라고, 혹시 양형은 혹시 달라질 수 있지만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다들 많이 대체적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예. 네, 그게 다 뒤집어져서 이제 전부 무죄가 나왔었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다시 판단이 1심과 동일하게 1심에서 유죄가 났던 부분이 다시 유죄가로 판단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1심의 의견이 맞다고 손을 들어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전수미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충격과 공포라고 하셨는데, 예. 오늘이야말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아마 이쪽 일반 상식을 가진 분들 입장에서는 사법부의 정의를 이제 바꾸는 역사적인 날이 됐다. 그 사적인 법의 잣대로 일하는 부서, 사법부, 이렇게 이제 바꿔야 되지 않나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특정 정치인 때문에 전원 합의체를 구성하고 36일 만에 결정을 낸다? 지금 재판을 하는 일반 변호사로서는 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드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국민들은요, 정말 우리나라 3심제인데 1심, 2심, 3심까지 뭐 선거법은 그 기간을 제한해놨다고는 하지만 633 해놨다고 하지만 굉장히 이례적으로 지금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6만 페이지의 자료를 봐서 제대로 된 판단을 했는지, 특정 개인에게 어떻게 이렇게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인 사람에게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서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상식을 가지고 지금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국민들, 상식을 가진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이러한 대법원의 절차상의 문제라던가 결과론적인 이런 그 사법의 정치화에 대해서 과연 어느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정말 이제 충격과 공포의 날이 아닐 수 없고, 사법부의 정의를 바꿔야 되는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대법원이 사법부가 정치 개입을 했다 이런 네, 취지로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제가 그러면 좀 추가 질문을 이제 전수미 변호사님께 드리면은 이제 전원합의체가 이례적으로 굉장히 빨리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3월 26일 날 2심 선고가 있었고 4월 22일에 이제 대법원에서 소부를 거치지 않고 전원합의체로 바로 회부를 해서 그리고 이틀 뒤에 다시 한번 심리 두 번의 심리를 열고 4월 29일에 5월 1일 날 한다고 했으니까 4월 22일을 기준으로 하면은 지금 한 열흘 정도 만에 굉장히 대법원에서 빨리 처리를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렇게 빨리 처리를 해서 대선을 앞두고 한 것이 문제다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은 요 환송하는 것 자체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는 건지 좀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예.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죠. 총체적 난국이고 첫 번째는 절차상으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예. 우선 이재명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대통령 후보인데 이 특정 정치인에 대한 정치 탄압은 이미 검찰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오죽하면 검찰을 압구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압수수색, 구속영장, 정치 표적 수사. 근데 이게 검찰뿐만이 아니라 사법부도 이런 정치적 개입을 한다? 굉장히 이제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죠. 어떻게 특정 개인한테 개인을 위해서 개인만을 위한 이런 재판이 결정될 수 있고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절차상 공정성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예. 결론도 2심에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판단을 할 때 변호사들도 변호를 할 때 최신 대법원 판례를 참고를 합니다. 근데 2심에서 참고를 했던 거 두 가지 사항. 첫 번째 정읍시장 판결이어서 대법원에서 6개월 전에 있었죠. 예. 정읍시장 판결에서도 분명히 명시를 합니다. 이제 거기서 허위사실 공표죄 똑같은 사안이었고요. 이건 본인의 의도적인 파안이고 그다음에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지금 이제 주심을 맡았던 대법원 그 관도 그런 말이 주심에서 관여를 했던 사안에서 했고요. 그걸 예. 본인이 스스로 엎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 거기서 피고인의 의심될 때는 피고인의 일이 최대한 그거를 존중해야 된다. 예. 두 번이나 그 판결에 명시돼 있거든요. 이번에 그것조차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이게 판결인지 너무나 이제 뭐 압구정 표적 수사, 정치 표적 수사처럼 정말 정치 표적 판결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김혜란 변호사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예. 그러니까 그날 그 3월 26일 2심 선고 때도 이거는 파기환송될 거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표적 판결이다, 표적 재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반론 겸 그날 이제 그렇게 예측을 하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오늘 그 대법 판결까지 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때 정확하게 그 이유였습니다. 2심 판결이 정치적인 판결이었다. 2심 판결이 정치적인 네네. 판결이었다. 그 1심이 사실 2년 2개월 동안 정말 많은 증인들 부르고 또 많은 그 자료와 이런 걸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판단을 했어요. 근데 이제 4개월 만에 판단을 완전히 뒤집었는데 그게 사실 일반적인 법조인들이 봤을 때 일ừng 납득이 가지 않는 판단이 많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대법원에서 직관적으로 이거 법리 오해다라고 보일 수 있는 부분이 벌써 보였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뒤집어질 거라고 봤고 예. 저희가 그런 생각을 일단 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이라는 거는 재현이 가능해야 돼요. 예를 들면 다른 판사한테 가도 유사한 판결이 나와야 되고 같은 사안이라면 그리고 다른 시점에 예를 들면 10년 뒤에라도 이 사안을 봤을 때 같은 판결이 나와야 될 정도로 이 사법 정의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네, 그 당시에 그 2심 판결은 도대체 이 판사만 쓸 수 있는 정말 독특한 논리로 마치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 맞춘 듯한 판결이었어요. 예. 그 부분이 아마 대법원에서 봤을 때 이건 명백히 잘못됐다라는 판단을 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판결이 계속 유지되는 상태로 이 선거가 끝나면 안 되는 이 사법 정의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아마 빠른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후보 등록일 열흘 전에 결정을 한 것은 그것은 정치 판결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최후에 마지막으로 후보를 교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만약에 후보 교체할 기회도 없이 예를 들어 5월 10일 이후에 이런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나왔다 이랬을 경우에는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하죠. 예. 왜냐하면 후보 등록을 했는데 그럼 대선 후보를 바꿀 수도 없는데 이런 판결이 나왔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고려해서 빨리 나왔을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2심이 정치적 판결이었다. 대법이 이제 정치적 판결이었다. 이렇게 두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좀 궁금한 거 제가 이제 법조인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훌륭하신 법조인들을 놓고 좀 약간의 야매 법조인 같은 자격이 있는데 이런 거를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2심에서 봤던 거는 아주 구체적으로 개별적인 그 사실관계 하나하나를 다 떼가지고 이렇게 이제 본 건데 대법원에서 뭐라고 이렇게 그 설명 자료를 제가 보니까 골프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의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하면 이렇게 대법관들이 얘기를 했거든요. 골프 발언은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그리고 원심이 판단한 것과 같이 다의적인 의미로 해석되지 않음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백현동 관련 발언도 이런 표현을 썼어요. 백현동 관련 발언 전부가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의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을 하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궁금한 거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인상이란 거를 대법관들이 내가 보기에는 이런 전체적인 인상을 지금 너희 이 발언은 주고 있어라고 판단을 한 거거든요. 이게 법리적으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게 하는 게 맞는가? 그러니까 이게 법률심이잖아요, 대법원은. 그러니까 법을 이게 어떤 법리가 틀렸는지 맞았는지를 보통 대법원에서는 하는 건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인상으로 내가 보기에는 이게 유권자들한테 이런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 이게 굉장히 좀 아까 뭐 두 분한테 다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조금 이례적이고 좀 약간 뭐 누구가 이게 유죄 무죄가 그게 아니라 굉장히 특이해서 이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어느 분이 먼저 하실까요? 먼저 전수희 변호사님 하실까요? 네. 그 공직선거법 되게 정확하게 말씀 주셨는데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그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법리 판단을 안 하고 제가 정치 표적 판결을 했다는 이유가 이거예요. 조문을 보면 돼요. 그 두 가지 요건입니다. 첫 번째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고의성이에요. 당선돼야겠다. 되게 할 목적이 있다. 고의성. 두 번째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사람. 때 처벌하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죠. 허위 사실, 가짜인 걸 본인이 알아야 돼요. 예. 그리고 두 번째 말한 게 허위 사실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고의를 가지고 당선되겠다는 고의를 가지고 거짓말을 말해야 돼요. 공표해야 돼요. 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죠. 그러면 이 바로 뭐 백현동 사건이나 김문기 사건을 봤을 때 2심에서는 최신 정읍시장을 봐서 허위 사실 공표죄 250조 1항은 굉장히 엄격하게 봤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바로 이 대법원에서 말씀하신 대로 유권자 인상을 판결하는 게 아니에요. 고의가 있었는지 먼저 첫 번째 거짓말인 걸 본인이 알고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 거짓말을 이용해서 당선돼야겠다. 라는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게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입니다. 예. 대법원은 법률심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 조문에 충실해서 이 구성 요건을 판단하고 구성 요건 따라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유권자 인상? 이렇게 판단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바로 이게 정치 표적 판결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뭐 제가 이거를 뭐 동의하고 안 하고 떠나서 이런 게 좀 약간 제 개인적인 기준은 이례적으로 보여서 여쭤본 거고요. 김혜란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거는 지금 고의하고는 지금 고의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하고는 지금 다른 얘기고요. 예. 이건 이제 골프 발언의 객관적인 의미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지금 선거인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 것이냐, 선거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를 기준으로 그 의미를 판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일응의 기준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말하자면 그 허위 발언을 한 사람이 나는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다. 이 사람의 그 주관적 기준이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이 평균적으로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이야기에 다르지 않고 그러니까 일반 유권자들이 이 발언을 들으면은 네. 거짓말을 했다라는 그러니까 걸로 혼돈을 일으킬 수, 이 거짓말로 인해서 혼돈을 일으킬 그렇습니다. 수 있다 이렇게 예, 당선에 얘기한 거죠? 그래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여기서 그 본인은 이 발언에 대해서 국힘에서 뭐 4명 사진을 찍어서 골프를 친 것처럼 공개했던데 뭐 어떻게 해서 뭐 조작한 거죠. 이렇게 말한 것, 이 말의 의미가 나중에 가서는 막 변명을 했어요. 이게 사진을 조작했다는 이야기다. 그 의미다. 근데 이것은 이 말의 이 맥락상, 이 선거인들이 느끼기에는 국민의힘은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쳤다라고 했는데 예. 나는 이 사진은 조작됐고 나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의미의 발언이다라고 지금 그 해석의 기준이 선거인들이 느끼는 인상이라는 겁니다. 예. 선거인들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나중에 가서 사후적으로 아니, 나는 이건 사진의 조작에 대해서 얘기한 거지 골프에 대해서는 얘기한 바가 없는데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거
저는 뭐 다른 걸 떠나서 이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물론 이제 판사들이 다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자신의 양심과 증거에 따라서 하지만은 이렇게 뭔가 극과 극으로 이렇게 나뉠 수가 있는가? 약간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는 약간 사법부의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거를 완전 물론 이제 그렇게 뒤집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순전히 이제 법리 해석만으로도 이렇게 널뛰기를 하는 게 참 옛날에 이제 판사도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번에 바로 전원합의체 회부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1심과 2심이 극명하게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전원합의체에서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판단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 또 다 같이 합의를 해서 변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즉각 넘겼고 그래서 지금 12명이 다 같이 판단을 했는데 예. 그중에 10명이 여기에 동의를 했죠. 다수 의견이 지금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소부에서 판단을 했다 그러면 아마 또 이런 논란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판사마다 1심, 2심, 3심이 다 다를 수 있느냐.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상 그리고 대법원의 이 체계상 지금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그 12명의 대법관들이 다 같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신뢰를 해도 좋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전소희 변호사님은 어떻게? 신뢰를 할 수가 없죠. 속도를 보세요. 예. 그러니까 10명의 재판관 각자가 굉장히 다른 인생도 살아오셨고 각자 맡아왔던 재판들이 있고 자부심이 다 있으실 겁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36일 만에 실제 재판의 그거를 기간은 9일밖에 안 돼요. 그리고 6만 페이지예요. 전 예. 그거 안 읽으셨다고 보거든요. 6만 페이지 다 읽고서 저는 절대 판단 이미 결정을 다 내렸고 그래서 법조계에서 뭐라고 소문이 돌았냐면 지금 2심 무죄가 나오기 전에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뭐 대법원 그 단계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까지 돌았어요. 그러면 이미 2심 유죄가 나오던 무죄가 나오던 대법원에서 결정 내리겠다. 대법원에서 뭔가 행동을 하겠다라는 의지인 거죠. 대법원장이 그렇게 예. 행동한다는 걸. 그래서 그 사법부 그러니까 안에서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는 거 법조계 안에 소문이 돌 정도면 내심의 의사가 분명히 어떤 게 있는 거고 그 안에서 공통적인 어떤 기반 기저에 대한 합의 그러니까 정말 철저하게 법리적으로만 판단했다면 10명의 판사들이 그렇게 짧은 시간에 6만 페이지의 기록을 다 읽어서 법리적으로 꼼꼼히 그거를 검토를 하고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었을까? 절대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보고 그래서 이러한 절차의 공정성 문제 그리고 너무나 짧게 걸렸던 특정인을 위한 재판 이런 것들이 이 재판부의 결정에 절대 국민적인 신뢰성 국민적인 믿음을 절대 부여할 수 없는 그런 근거들을 스스로가 그냥 정치 사법부다 알겠습니다. 사법의 정치화다를 보였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말씀하십시오. 예, 그렇다면 반론하십시오. 그런 예. 논리라면 지금 2년 2개월 걸려서 했던 1심 판결을 4개월 만에 그렇다면 예. 예, 그 증인들 다시 다 불러본 것도 아닌데 뒤집었잖아요. 예. 예, 직접 그 증인들 다 뭐 20명 넘는 증인들에 대한 증언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판단한 것인데 2심에서는 사실 기일 몇 번 만에 다 뒤집었습니다. 그런 똑같은 논리라면 2심부터가 지금 잘못됐다라고 하시는 건데 사실 3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어떤 법리 오해가 있다라는 점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예. 이 6만 페이지를 다 읽었냐 아니냐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명백한 오류가 있으면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국민들이 굉장히 이제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고법에 파기환송을 했다라는 거는 다시 고등법원에 가서 이거를 재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혜람 이제 뭐 예전에 판사셨으니까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게 어때? 돌아오면 이제 다시 배당부터 하는 건데 예. 그 파기 환송 전 그 2심 판결을 했던 그 재판부는 빼고 나머지에서 이제 배당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판결을 하고 그렇다고 해도 확정되는 건 아니고 예. 2심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피고인이 다시 상고를 하게 되면 다시 대법원으로 가게 되겠죠.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2심이 지금 대법원의 파기 환송 취지와 다른 판단을 했다. 예. 예, 그랬을 경우에는 다시 파기 사유가 되기 때문에 아마 대법원의 그 지금 파기 환송의 그 유죄의 취지 그것을 존중하는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궁금한 게 대선 전에 고법이 끝나고 이게 다시 최종 형이 확정되려면 다시 대법으로 상고를 하는 거를 뭐 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네네. 유죄 취지라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대선 전에 대법이 확정돼 가지고 이게 지금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건가요?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은 것이 기본적으로 보장되는 그 뭐 항소기간, 상고기간 그리고 또 이유서 제출기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해봐도 예를 들면 그 피고인이 즉각 다음날 바로 이유서를 내거나 뭐 즉각 상고하거나 이러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게 법률적으로 상고심이 확정되는 것까지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도 그러니까, 6월 3일 전에. 2심 고등법원에서 확정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이 한 달 정도에 그것도 안 되네. 왜냐하면 저기 2심에서 당연히 유죄 취지니까 유죄 판결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벌금 또 100만 원이냐 아니냐가 또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상고 안 했을 경우에는 아니 상고를 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뭐 확정이 안 되니까요. 6월 3일 전에 확정이 될 확률은 지금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나오면서 국민의힘 후보들은 이제 이재명 사퇴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재명 후보는 이제 국민의 선택이 중요하다 이런 취지를 얘기했거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 워낙 지금 긴박한 상황이 돌아가서 아직 민주당 전체 분위기는 모르시겠지만 지금 어떻게 지금 이거를 대응을 하는 건가요? 먼저 의원총회 4시에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관련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이 그렇게 자진 사퇴하라는 거 이유는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자신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말씀하신 절차에 따라서 한다 하더라도 6월 3일 전에는 이게 확정으로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anything but 이재명이잖아요. 이재명만 아니면 다 되는 게 국민의힘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에서는 결국 어떻게든지 자진 사퇴를 안방을 넣어서라도 국민의힘은 지금 전혀 내란 정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그 자기네들이 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타이밍도 참 이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아니 대법원에서 이렇게 결정 나온 다음에 바로 한덕수 국무총리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출마 선언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오죽하면은 아니 짜고 친 고수도 마냐? 사법부랑 얘기가 있었어? 이런 국민적 오해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타이밍도 참 부적절했다고 여러 가지를 보이고 국민의힘에서 과연 내란 정당으로서 특정 후보 아직 지금 확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사퇴하라 마라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는지도 굉장히 불편한 지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거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오늘 이제 대법관들 중에 10명에서 12명 중에서 10명은 지금 이제 파기환송에 찬성을 했고 2명이 이제 소수 의견을 냈는데 공교롭게도 그 10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고 그 반대한 2명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임명한 대법관이 그래서 이제 2명은 진보 성향으로 나머지는 중도나 보수 성향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헌재에서 이제 결정 날 때 헌법재판소에서 그럴 때는 어떤 본인의 정치 성향도 있지만은 그 정치 성향과 상관없이 예를 들면은 이를테면 한덕수 탄핵에 대해서는 기각 이런 식으로 또 다 박성재 기각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너무 누가 임명했느냐에 따라서 쫙 갈려서 이거를 또 어떻게 좀 봐야 될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한쪽에서는 문재인이 임명한 2사람이 문제다. 왜 2사람만 이렇게 이견을 내냐라는 거고 한쪽에서는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들이니까 지금 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쫙 정치 성향이 누가 임명에 따라서 이 판결이 갈라진 거는? 네. 지금 그 법원 내에서 사실은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많이 드러내는 법관들 우리법 연구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조금 이렇게 진영의 이익에 충실한 판결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보면 굉장히 우리 보수 성향 또 그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그런 재판관들조차도 8대0으로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수의 가치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법치를 존중하고 법 질서를 유지하고 또 본인의 직업적 양심을 우선하고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 대법원의 판결도 당연히 이 법치를 바로 세웠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이제 진보 성향을 가진 판사들이 좀 간혹 지금 진영의 이익을 위해서 본인의 직업적 양심보다 결론을 좀 먼저 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수희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 제발 라벨링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라벨링이요? 아니 우리법 연구회가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법을 연구할 수도 있고 그게 특정 성향을 드러낼 수 있죠. 근데 그 연구회에 있다는 것만으로 전 판사는 이럴 거야
그러니까 뭐 아니면 어디 연구에 있다는 것만으로 뭐 판사 저럴 거라는 라벨링은 굉장히 위험하다. 판사 한 명 한 명이 저는 이제 개인의 그 판단을 내리는 그 법정 그 자체라고 보고 전 존중을 받아야 한다고 보고 헌법재판소 그 결정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철저히 존중해야 되는 거고 오늘 내린 이제 재판부의 판단을 저는 존중을 하거든요. 예. 물론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러니까 자체는 존중하고 소수 의견도 그 판사들이 단순히 뭐 우리법 연구회라서 진보라서 했다. 이거는 저는 굉장히 좀 심각한 그 라벨링이고 선거판 일반화의 오류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도 최근에 6개월 내에 판결, 정업시장 판결이라든가 최종의 그런 법리적인 그 정말 본인의 소신을 가지고 판단하신 거지. 예. 이게 소수 의견 왜 냈냐. 이것까지 저 뭐라고 하고 우리법 연구회라서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가 다양성이나 모든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민주주의인데 그렇게 주적으로 얘기하는 북한과 다를 바가 뭐가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 얘기하셔서 제가 짧게 여쭤볼게요. 두 분께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뭐 공교롭게도 뭐 그렇게 나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기다려서 했을 수도 있고 그 내용을 꼭 뭐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도 이제 그 피해서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일단 한덕수 권한대행이 총리고 우리가 이제 뭐 헌정사상 최초 막 이런 거를 요즘 너무 수식어를 많이 붙이는데 권한대행이 출마하는 것도 뭐 최초고 여러로 뭐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고 또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라고 하고 2일 0시부로 이제 스스로 사표를 수리하는 이런 방식이 된다라고 하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당내에서도 지금 이견이 많잖아요. 굉장히 김혜란 변호사님, 네,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지금 그런 역사적 사명, 국가를 위한 희생으로 만약에 대선에 나오시기로 했으면 당연히 그 미리 사퇴해서 우리 당 경선에 참여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부터 이미 나오고 있었으니까요. 네, 지금 뭐 이제서야 이 경선 기간 그 막바지에 이르러서 이제 사퇴한 것 자체가 좀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뭐 전수희 변호사 아까 말씀하시면 짧게. 네, 아니 뭐 저도 말씀에 공감하고 아니 그러면 법치주의고 절차를 다 지켜서 지금까지 최종 후보가 되시는 분들에 대한 전 모욕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시고 뭐 특별하다고 보시길래 절차를 다 위반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지 저는 제가 국민의힘 지지자면 엄청 화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법치주의라든가 뭐 마흔여재판관 임명해서 말바꾸기라든가 이미 국민들은 거기에서 정치적 판단을 이미 내렸고 심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좀 쓸데없는 노예한 희망은 더 이상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할 얘기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예. 두 분 다시 한번 또 더 모시고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직선거법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